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자료는 시진핑이 낚였다라는 제목부터가 아주 도발적인 분석 도고서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금값 폭등과 세계 경제의 흐름을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거든요. 네. 이 자료가 제시하는 시나리오를 따라가다 보면 아마 뉴스를 보는 관점 자체가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 보고서가 그리고 있는 현재 상황부터 좀 보죠. 시점은 2026년 1월. 네.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를 그냥 가뿐히 넘어섰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이게 불과 1년 전엔 2,750달러, 뭐 2년 전엔 1,800달러 이랬던 걸 생각하면 거의 수직 상승이죠. 그야말로 역사적인 폭등입니다. 그런데 보고서가 여기서 딱 두 가지 이상한 점을 짚어요. 첫째, 네. 과거가 같으면 미국이 금리 인상이든 뭐든 써서 금값을 눌렀을 텐데 지금은 그냥 뭐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지켜보고만 있죠? 그리고 둘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계속 달러 약세를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금값 상승이 곧 달러 가치 하락의 증거인데 이걸 뭐랄까 기다렸다는 듯이 즐기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분석의 가장 소름 돋는 주장이 시작됩니다. 아, 이게 무능이나 방관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거대한 함정이라는 겁니다. 함정이요? 네. 보고서의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그 막대한 금 보유량을 비밀병기로 삼아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38조 달러 국가 부채를 사실상 리셋해버리고, 빚을 리셋한다고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대 경쟁국인 중국을 덫에 빠뜨리려는 계획을 실행 중이다라는 거죠. 우와, 오늘 이 거대한 체세판을 한 수 한 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이 거대한 계획을 이해하려면 먼저 보고서가 언급하는 트럼프와 월가의 전쟁이라는 배경부터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채권 자경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흔히 정부가 돈을 그냥 마음대로 찍어낸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구조가 좀 다르거든요. 아, 그렇죠.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뭐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거대 민간은행들이 이걸 사주고 이걸 최종적으로 연준이 사들이는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돈이 풀리죠. 결국 정부가 이 금융 세력에게 돈을 빌리는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막강한 금융 세력을 채권 자경단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아하. 이들이 만약 이자가 너무 낮아, 국채 안 사줄 거야 하고 버티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던 국채를 시장에 막 던져버리면 네. 국채 금리가 폭등하면서 정부는 말 그대로 마비가 되는 겁니다. 정부의 목줄을 쥔 이자덫 뭐 이런 거군요. 딱 맞는 표현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2025년에 트럼프하고 이 채권 자경단 사이에 엄청난 충돌이 있었군요. 네, 아주 크게 붙었죠. 트럼프가 비트코인 비축 전략이나 뭐 고율 관세 전쟁 같은 정책을 발표하니까 월가가 아주 길길이 날뛰었다고요. 그렇죠. 월가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 세계화랑 달러 패권이거든요. 값싼 노동력이랑 상품이 국경 없이 오가는 세계화 속에서 파생 상품을 팔고 또 달러를 찍어내면서 전 세계에 불을 흡수해 왔는데 트럼프의 정책은 이걸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니까요. 비트코인 비축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하죠. 달러 발행본을 위협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월가가 국채를 대거 팔아치우면서 금리를 5, 6%대까지 확 끌어올렸습니다. 아,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한 거네요. 네, 결국 트럼프가 관세 전쟁이랑 비트코인 전략을 잠시 접으면서 겉보기엔 월가에 백기투항한 것처럼 보였죠. 잠시만요. 겉으로 보기엔 월가에 굴복한 건데 이게 속임수였다고요? 네, 보고서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아니, 월가의 그 노련한 거물들이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간다는 게 잘 믿기지가 않는데요. 보고서에서는 그 근거를 뭐라고 하나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월가도 바보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의 다음 수가 아주 교묘했습니다. 2025년 5월에 JP모건 회장 제이미 다이먼이 사실상 공개적으로 트럼프에게 세 가지를 요구해요. 세 가지 요구? 첫째, 중국이랑 관세 전쟁 그만해라. 둘째, 은행의 자기 자본 규제, SLR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풀어줘서 우리가 국채를 더 사줄 수 있게 해달라. 아, 규제를 풀어달라? 네. 그리고 셋째, 비트코인 같은 헛짓 말고 국방비나 늘려라. 트럼프는 이 요구를 다 들어주는 척했습니다. SLR 규제, 그러니까 자기 자본 규제라고 하셨는데 이게 좀 어려운데요. 은행이 가진 돈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정해놓은 규칙.
뭐 이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은행의 안전벨트 같은 거예요. 안전벨트? 네. 은행이 너무 위험한 투자를 못하게 자본금 대비 투자 한도를 정해놓은 거죠. 이 벨트를 느슨하게 풀어주면 은행이 더 공격적으로 더 많은 국채를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월가의 요구대로 그 안전벨트를 풀어줬는데 그게 어떻게 함정이 되는 거죠? 바로 여기에 트럼프의 묘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 첫째, SLR 규제 완화 시행 시점을 바로 해주는 게 아니라 2026년 4월 1일로 미뤄버렸습니다. 아, 시간을 뒀군요. 그렇죠. 월가는 규제 완화를 믿고 이미 국채를 사들이는 등 포트폴리오를 짜놨는데 정작 시행은 트럼프 손에 달린 거죠. 너희 하는 꼴 봐서 결정하겠다는 식으로 월가 앞마당에 시한폭탄을 설치한 겁니다. 와, 그리고 둘째, 법률적으로 손발을 묶어버렸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연준 건물 공사 비리로 횡령 수사 카드를 흔들고 제이미 다이먼에게는 과거에 트럼프 계좌를 부당하게 동결했다는 이유로 50억 달러짜리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버렸죠. 이야, 이건 뭐 완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 거네요. 네, 이러니 월가는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국채를 사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 겁니다.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까지 단기 국채를 대량으로 사주기 시작하면서 아, 트럼프는 드디어 채권 작용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돈을 조달할 판을 짜게 된 거죠. 월가의 손발을 묶어놓고 국채 발행 문제까지 해결했다. 그럼 이제 트럼프가 진짜 하고 싶었던 큰 그림은 대체 뭐였을까요?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금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죠. 네, 월가를 제압한 건 진짜 계획을 위한 사전 작업에 불과했습니다. 보고서가 주장하는 진짜 계획은 바로 미국의 부채를 금으로 리셋하는 전략입니다. 부채를 금으로 리셋한다? 그동안 중국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려고 미친 듯이 금을 사들이고 있었는데 이걸 미국이 모를 리가 없죠. 그렇죠. 과거에는 달러 가치를 지키려고 선물 시장에서 종이금을 팔아서 금값을 억눌렀지만 이제는 입장이 180도 바뀐 겁니다. 오히려 중국이 금값을 올려주길 바랐다. 그렇죠.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요. 미국이 가진 금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가지고 있길래 이런 판을 짤 수 있는 겁니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보유한 금이 8,133톤입니다. 8,000톤이요? 네, 전 세계 중앙은행 중에 압도적인 1위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뭔데요? 미국 정부 재무상태표에 이 금의 가치가 취득 원가인 온스당 42.22달러로 적혀 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온스당 42달러요? 지금 5,000달러인데 100배 넘게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럼 그동안은 그냥 헐값으로 장부에 올려놓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건 왜 그런 거죠? 일종의 회계상 관행 같은 겁니다. 역사적으로 금본위제를 폐지할 때 정해진 가격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아, 어쨌든 장부상 가치는 총 11억 달러에 불과해요. 하지만 이걸 현재 시세인 5,000달러로 재평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엄청나게 늘어나겠네요. 그 가치가 무려 1조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700조 원으로 115배나 불어납니다. 1조 3천억 달러. 정말 엄청난 돈이긴 한데 38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전체 빚을 생각하면 이걸로 다 갚기에는 좀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물론 38조 달러를 다 갚을 순 없죠. 하지만 이 분석의 핵심은 전부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전부 갚을 필요가 없다. 네. 38조 달러라는 빚은 사실 감이 자라노는 숫자잖아요. 그렇죠. 미국 1년 GDP의 130%가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미국은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가졌기 때문에 이 빚의 한 10에서 20% 정도만이라도 확실한 담보, 즉 금으로 보증할 수 있다는 믿음만 심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런 논리군요. 보고서의 계상에 따르면 금값이 온스당 14,000달러에서 28,000달러까지만 올라주면 이게 가능해져요. 트럼프는 이 정도의 금값 상승은 얼마든지 용인할 수 있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빚더미에 앉아 망해가던 회사가 창고에 처박아뒀던 땅이 갑자기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땅값이 수십 배 올라서 순식간에 알부자 회사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정말 대담한 발상이네요. 그런데 이 시나리오는 중국이 계속해서 금을 사들여서 가격을 올려준다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맞습니다. 중국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 시나리오에서 중국은 가장 중요한, 그러면서도 가장 비극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역할이요? 네. 보고서에 따르면 시진핑은 달러 패권에 도전하려고 수년간 비밀리에 금을 긁어모으고 있었어요.
공식 보유량은 2,262톤이지만 실제로는 5,500톤이 넘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와, 언젠가 전 세계 재무장관들을 모아놓고 미국 금고는 사실 비어있다. 진짜 금은 우리 중국에 있다고 선언하면서 위안화 중심의 새로운 통화 질서, 이른바 상하이 협정을 출범시키는 게 그의 꿈이었다는 거죠. 와, 이것도 정말 영화 같은 시나리오네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네, 중국이 정말 미국의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금을 사주기만 했을까요? 시진핑이 그렇게 순진한 인물은 아닐 텐데요. 바로 그게 이 전략의 가장 교묘한 지점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의 그 야망을 역이용한 겁니다. 야망을요? 네, 시진핑은 자신이 금 시장의 큰 손이 되어서 금값을 올리는 게 달러의 힘을 약화시키는 길이라고 굳게 믿었을 겁니다. 미국이 금값 상승을 싫어한다는 과거의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거죠. 아, 트럼프는 오히려 그런 중국의 행동을 부추긴 셈입니다. 그래, 더 사라, 더 높이 올려라 하면서 말이죠. 그렇군요. 물론 다른 분석에서는 이걸 미국의 함정이라기보다는 그냥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불신해서 자연스럽게 금 보유를 늘리는 현상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그 배후에 트럼프의 더 큰 그림이 숨어 있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그럼 이 시나리오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고서가 그리는 결말은 이렇습니다. 중국이 열심히 금값을 최고점까지 밀어올리면 바로 그 순간 미국은 보유한 금을 시가로 재평가해서 부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버립니다. 아, 그리고는 전 세계를 향해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이제 금의 시대는 끝났다. 새로운 시대는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의 시대다. 와, 그리고 미국은 금을 팔아 확보한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대량 매입하면서 새로운 디지털 금융 시스템에 패권을 쥐게 된다는 겁니다. 와. 그럼 중국은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쏟아부어서 비싼 값에 금을 잔뜩 사들였는데 정작 금의 시대가 끝나버리면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금값은 폭락할 거고요. 말 그대로 시진핑이 제대로 낚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보고서의 제목이 그래서 그런 거죠. 정말 상상도 못했던 거대한 스케일의 이야기입니다. 이 보고서는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이 처한 상황과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던데요. 네, 그 부분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금 보유량이 104톤으로 세계 36위 수준이고 전체 외환 보유고의 1%에 불과하다는 점을 꼬집습니다. 1%요? 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외환 보유고의 60에서 70%를 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죠. 더 큰 문제는 그 금마저도 우리나라가 아닌 영국 중앙은행 금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점 아닌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을 지적합니다. 이때 평시에는 보관 비용이나 유동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한국은행 내에서도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해외 보관을 선호하는 목소리가 높았고요. 하지만 지금처럼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렇죠. 이 보고서의 관점은 만약 미국처럼 금 자산 재평가를 통해 국가 부채 위기를 넘겨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옵션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남의 나라에 있는 금을 담보로 쓸 수는 없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금 보유량을 전략적으로 늘리고 해외에 있는 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등 주권 자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금값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언젠가는 폭락하는 거 아닌가요? 장기적인 시나리오와는 별개로 당분간의 전망은 여전히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금 생산량은 2018년 이후로 거의 늘지 않는데 전 세계 정부들은 계속 돈을 찍어내고 있으니까요.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인 금의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다만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한 10에서 20% 정도의 조정은 언제든 올 수 있고 정말 심각한 경제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이 현금을 구하기 위해 금마저 팔아치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처럼 미국이 금리 인상으로 금값을 인위적으로 누르던 시대는 끝났다는 분석입니다. 오히려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 자체가 금에게는 호재가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보고서는 현재의 금값 폭등이 단순한 시장 현상이 아니라 미국의 부채 리셋과 중국 견제를 위한 트럼프의 치밀한 전략이라는 대단히 파격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월가라는 채권 작용단을 법과 협박으로 길들이고 중국의 야망을 역이용해서 스스로 금값을 올리게 만들어 함정에 빠뜨린다는 정말 한편의 첩보 영화 같은 내용이었죠. 네. 물론 이것은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일 뿐입니다.
중국 역시 미국의 의도를 파악하고 나름의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 분석이 당신에게 시사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세계 경제의 거대한 흐름 뒤에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지 못하는 국가 간의 치열한 수싸움, 거대한 체스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네, 그리고 그 게임의 항방이 결국 우리의 자산과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매우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당신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금의 가장 강력한 수호자였던 미국이 의도적으로 금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디지털 자산 시대를 열려고 한다면 그것은 돈의 미래 자체에 대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정말 새로운 화폐 표준이 탄생하는 문턱에 서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새로운 표준 안에는 또 어떤 예상치 못한 함정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